아직 모르고 있죠. 그댄 얼마나 특별한지 당신의 맘에 이런 내가 닿길 바래. 조금 더 깊어져가 I'm missing you, waiting for you. 내 맘이 그대를 향해 있는걸요. I'm missing you, waiting for you. 그대 오늘도 기다려요.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었던 그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말. I'm missing you, waiting for you. 내 맘이 그대를 향해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담뱃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오늘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SNS에 글을 올려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술에 건강 증진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네,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이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좀 수립하겠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흡연율이 높으니까 이걸 확 떨어뜨리는 방안 중에 좀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 OECD 평균으로 따지면 한 7.36달러, 한 8,000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한 4달러 이렇게 4달러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확 이게 가격 차이가 심하니까 근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지 당장 추진될 건 아닌데 이제 당장 가격 인상을 하는 것처럼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술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같은 자리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위의 품목, 그러니까 이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품목에 대해서 부담금을 어떻게 좀 부과하는지 사례도 살펴보고 이제 사회적인 의견 수렴도 거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가장 이제 의사한테 가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담배 피세요? 술은 드세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위의 품목이 하나니까 그럼 아 술값도 오르겠네? 이러면서 좀 당장 들썩들썩한 거죠. 네.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와전된 소식이라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목요일 프리데스크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네. 4달러. 네. 왠지 좀 익숙하죠? 예, 좀 햄버거 CF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와룡님이 손경제 라이브로 보려고 운동을 일찍 끝내고 접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나님이 서울에 눈이 좀 많이 왔다고 오후에 되게 잠깐 엄청 펑펑 내리다가 네. 좀 그쳤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김정국님이 두 분도 노담이죠 하셨습니다. 처음에 노답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게 뭐 어떤 CF 공익 CF에서 노담을 되게 유행어로 밀더라고요. 청소년 네. 나오는 그거 생각하네요. 네. 저희는 노담입니다. 네. 싫어요. 재밌다. 가브리엘라님은 술, 담배 2만 원씩에 팔아도 참 좋을 텐데요. 이분은 아마 금주하시고 담배도 안 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이게 기호 상품이기도 해서 네. 또 뭐 막약 올린다고 될 문제도 아니어가지고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로라킴님께서 선영 아나운서 손경제 준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늘 딱 나오는 거 아시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지인인가요? 준비하시는 걸 봤나 봐요. 예. 네. 와룡님이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야, 이 장명이 아주 센스가 좋으신데요. 네, 캠페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네. 네. 빨리 가보겠습니다. 손경제 시간으로 후딱 가시죠. 네, 동네방네 자기 방송을 떠들고 다니는 이선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로라킴님이 뉴스 안 하니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얼마나 손경제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예. 네. 네, 날것 그러니까. 그대로 공개했거든요. 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지금 남들이 좀 이번 주가 또 새벽 근무여가지고 지금 텐션이 네. 훅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사실 오늘 새벽 4시에 출근을 했는데요. 지금 몇 시죠? 지금 이제 7시. 약간 지난주에 김민호 아나운서를 네, 보는 제가 것 같은 그랬죠. 느낌이 드네요. 예.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의 첫 소식은 제가 또 주말에 스포츠 소식을 책임지는 스포츠 그렇죠. 뉴스의 앵커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 소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뭐 경제 코너에서 뭐 뜬금없이 스포츠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뉴스가 이번 주에 뭐 스포츠 섹션뿐만이 아니라 각종 시사 프로그램 탑뉴스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좀 핫했던 이야기라서 예상은 가는데 야구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인천 SK 와이번스가 신세계 이마트 그룹에 인수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프로스포츠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야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이 신세계가 야구단을 인수한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신세계 주가에 바로 이게 반영이 되면서 개미들까지도 다 아는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월요일이죠. 이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됐어요. 월요일 날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다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설마? 그쵸. 갑자기 느닷없이 이랬는데 바로 다음 날 이마트가 MOU 체결하면서 매각 사실을 꽝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네. 네네. 근데 사실은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건 그동안 돌던 썰을 생각하면 좀 의외의 결과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세계가 야구단을 인수한 것 자체는 그동안 이제 정용진 회장이 얼마나 야구에 관심이 있는지 좀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네네. 반응이었거든요. 뭐 정용진 회장이 야구를 워낙 좋아해서 그 사회인 야구에서 투수로 활약을 했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예전은 아니죠. 이제 넥센 히어로즈가 키움 히어로즈로 스폰서가 바뀔 때 이 히어로즈 구단을 신세계가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소문도 있었고 네네. 두산이 최근에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 어려워진 두산을 신세계가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신세계가 야구단을 뭐 하나 건드린다는 소문은 야구 팬들 사이에 좀 있는 소문이었어요. 네. 야구 팬 피셜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간절히 바랬죠. 네. 네. 바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외였던 거는 인천 SK 같은 경우 이제 모기업이 SKT거든요. 그쵸. SKT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업계 1위잖아요. 통신사 중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너무 안정적이고 구단 운영도 그래서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 SK를 이제 인수한 거, 또 SK가 판 거, 이거 자체가 좀 큰 의외의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아무튼 신세계가 이번에 총액 1,352.8억, 그러니까 1,352억 8천만 원에 SK 구단을 인수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개미 입장에서도 신세계, 이마트, 유통기업이 야구단을 인수했다는 게 약간 의외성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여기 IM 써니님도 저도 KBO 팬이긴 하지만 SK가 신세계로 매각됐다는 소식에 당황하셨다고 맞아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들 거의 이제 야구 팬들 또 스포츠 팬들은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김민호 아나운서의 질문. 그러니까 신세계가 SK 구단을 인수한 이유, 또 SK가 판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 개의 분석은 딱 이 타이밍에 최태원 회장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의 어떤 경영 철학과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SK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꽂혀 있는 게 있는데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E가 인바이러먼트의 환경, S가 소셜의 S, 사회, 그리고 G가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G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사회적 책임, 그리고 좀 착한 기업. 그렇죠. 착한 기업. 경영, 네. 이걸 좀 굉장히 중요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열사의 보고 때 이 ESG 지표를 확인할 정도로 이 최태원 회장이 여기에 굉장히 꽂혀 있는데, 과연 이 야구단 운영이 ESG 개념이랑 뭐 가까운가에 대해서 최근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SK가 지금까지는 SKT를 중심으로 통신업에서 좀 활약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통신업보다는 에너지 산업, 또 배터리 산업 이쪽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재편하려는 그런 계획에. 네. 그래서 이제 텔레콤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B2C 사업이지만 이제 네. 에너지, 배터리 이쪽은 또 기업을 상대하는 B2B다 보니까 야구단 운영이 마케팅에 큰 효과는 없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SK 입장에서는 야구단 운영 자체는 그룹 전체 전략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제 좀 없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신세계는 또 어떤 계산으로 야구단을 인수하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정영윤 회장의 인스타에 이제 올라오긴 하겠지만, 맞아요. 네. 그러겠지만 요 회장 본인이 좋아한다고 야구단을 덜컥 사들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신세계 쪽도 어떤 이제 경영적인 판단을 했을 거잖아요. 이걸 좀 보니까 나름 정용진 회장이 계산을 요목조목했다라는 네. 판단을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신세계는 이제 유통 사업을 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해서 좀 확장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 이제 야구단으로 이제 마케팅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 정용진 부회장이 이런 계산을 한 것 같고, 이게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야구 같은 경우 B2C로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가 인천 구단을 선정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네. 지금 신세계가 스타필드라는 종합 복합 쇼핑몰을 그쵸. 네. 청라에 하나 더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구장도 이번에 SK 인수하면서 건립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스타필드 청라와 함께 옆에 동구장을 지어서 아예 그쪽 동네를 신세계 테마파크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들어보니 좀 그럴싸하긴 한데, 아까 효미님이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와이번스 인수하고 주가 급락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사실 그 야구단 발표가 기사화되고 나서 신세계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네, 개미들이 정용진 회장의 그 부회장 결단을 못 믿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야구단이 돈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랑 겹치면서 실제로 이제 SK 와이번스 구단의 이 재정 적자가 총 8.6억 원, 그러니까 8억 6천만 원의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사실 우리가 경기장에 직접 가서 경기를 보는 게 그렇게 큰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전망도 있는 데다가,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구단을 인수할 때 1,300억 정도를 썼잖아요. 네. 이렇게 현금 지출을 많이 한 게 이런저런 전망을 봤을 때 좀 과하다라는 이제 시장의 전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K 구단 인수 계획 발표와 함께 신세계는 4.9%, 이마트는 2.75%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네요. 유니버님이 저도 기아 팬이지만 인천 야구가 또 이런 아픔을 겪어서 와이번즈로 명문이 또다시 이별을 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인천 구단이 특히 인천 연고 야구단이 그동안 부침이 많았잖아요. 짠내나죠, 그래서 뭐 진짜. 산미, 청모, 네. 태평양, 쌍방울. 그래서 사실 SK 와이번스가 초기에 이 싸늘한 지역
그 팬들의 마음을 돌리느라고 참 마케팅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좋은 구장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만 초기에 SK 구단이 이제 인천 야구장 지으면서 좀 새로운 걸 많이 도입을 해서 좀 신선하게 그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네. 출입 기자 시절에서 보면 저는 인천구장 가면 굉장히 되게 뭔가 팬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면에서 참 잘 건실하게 켜오고 있던 구단인데 팬들 입장에선 되게 좀 느닷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죠. 사실 SK도 이제 처음에 인천으로 갈 때 전라도 연고였던 이제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왔던 거라 인천 팬들이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현대 유니콘즈도 SK 구단 인천이었던 연고를 버리고 서울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려서 이 SK 팬들은 그러니까 인천 그쵸. 팬들은 우리를 좀 우리 지역을 좀 다들 우리 뭘로 보냐, 무시한다 막 그쵸. 이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뭐 SK라는 그룹이 어려워진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이제 구단이 바뀌게 되니까 좀 겁을 먹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불편함도 있고. 네. 하지만 뭐 그냥 또 좋게 생각하면은 재정이 튼튼한 구단이 와서 뭐 팬들 어떤 일부 팬들이 추신수를 사와달라 막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프로 스포츠의 인기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그러가고 있는 요즘 또 신세계가 SK를 인수하면서 좀 괜찮은 새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좋게 전망하시는 팬들도 있습니다. 네. 동구장도 생긴다 그러고 뭔가 새로운 바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희망 섞인 기대감도 아니, 좀 뭐 있는 것 같고요. 돈도 없는데 야구를 하니까. 이선영 아나운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동구장 좀 더 쉽게 가실 수 있겠네요. 아닌가요? 그럼 이참에 바꿀까 봐. 네. 그러면 안 되죠. 아, 한범평 의리가 영원한 있는데. 팬입니다. 그래요? 의리가 있지. 예. 그랬어요. 신세계. 한성님이 저 연식 드러난대요. 인천 야구의 계보를 읊고 있고. 맞아요. 네. 가끔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네. 신세계 야구단 인수 3월에 이제 야구가 개막할 텐데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야구단에 어떤 새바람을 일으킬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지난주에 왜 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이제 자기네 가족들에게 이제 주식 증여를 해서 훈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이번 주에는 좀 안 좋게 이 김범수 의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저도 들었는데 김범수 회장의 두 자녀가 그 회사에 입사를 했다면서요? 맞아요. 이 두 카카오는 아니고. 네. 네네네. 그 문제가 된 회사의 이 회사 이름이 K큐브 컴퍼니라는 곳인데 이 두 자녀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의 총 직원이 5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뭐 이거를 좋게 보면 이 두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벤처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싶지만 사실은 이 회사의 직원을 뜯어보니까 대표는 삼촌, 이 두 자기 아들 딸은 그 이사, 엄마는 비상근 이사, 나머지 직원은 아빠 친구들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참고로 이 두 자녀가 이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나이가 28살, 26살. 굉장히 젊죠. 근데 뭐 카카오 회사 측에서 뭐 인턴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 리포트도 있으니까 잠깐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 로비에 카카오 로고가 보이는 이 건물에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K큐브 홀딩스가 입주해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김범수 의장에 이은 카카오 2대 주주인데 시가총액 40조가 넘는 카카오 지분을 11%나 갖고 있습니다. 15%나 네, 저희 카카오 쪽. 그런데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2019년 한 해 매출이 4억 3천만 원에 불과한데 급여가 14억 원, 접대비가 2억 7천만 원, 차량 유지비로 4,700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임직원은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 모두 5명. 대표는 김 의장의 동생이고 부인은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명당 3억 원에 가까운 급여와 5천만 원이 넘는 접대비가 지급된 셈입니다. 이 회사는 경영 컨설팅을 사업 목적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들 임원회에는 실무 직원 1명 없는 회사다 보니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실체 없는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실제 활발한 투자 업무를 하고 있다며 김범수 의장 부부는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요. 급여를 받는 대상이 아닌 거죠.
사실 30도 안 된 자녀들이 이미 주식을 증여를 뭐 한 200억 원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요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고 네. 요러모로 좀 수상하긴 하네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건 투자 및 컨설팅 회사다. 그래서 벤처 기업들의 투자를 한다, 벤처 기업을 육성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일단은 매출이 4억인데 급여만 14억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급여에다가 복리후생비며 무슨 비용 이런 거 다 합쳐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지출이 번 돈보다 6배 많았다고 합니다. 좀 수상하죠.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직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사실은. 그쵸, 그쵸. 네. 뭐 손실이 많이 나는 회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데 결정적인 이야기가 뒤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해 오셨죠? 역시 김정리 아나운서 네. 맥락을 딱딱 짚어주는데 네. 이렇게 손실만 나는 회사면 사실 얼른 열심히 일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그 주식을 봤더니 카카오 계열사 주식만 총 4조 원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김범수 의장이 가진 카카오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 김범수 의장의 카카오 주식이 약 1,250만 주 정도고 이제 지분율로 치면은 카카오 주식 총액의 13.75%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카카오 지분율의 11.2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는 이대주주라는 거예요. 거죠. 대주주 지분으로 그렇죠. 따졌을 때. 네. 근데 문제는 이 카카오의 주식을 11.1%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김범수 의장이 100%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호 아나운서 정리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본인 지분이 13.75% 가지고 있고 100% 자기 소유인 이 회사가 또 지분이 11.21% 합치면 25% 정도 되는데 두 분 눈빛이 거의 저 잡아먹을 것 같지. 너 제대로 말 안 하면은 내가 정정한다 눈빛으로 엄청 쳐다보시네요. 부담스러우셨군요. 네.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 거의 계산기처럼 잘 더해주셨는데 사실상 김범수 의장이 24.95%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김범수 의장이 개인 소유가 13.75%니까 여기에 대한 배당금을 받으면 13.75%만큼에 대해서 이제 배당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겠죠. 근데 나머지 11.21%는 김범수 의장 선에서는 세금을 안 내게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회사는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손금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25% 정도에서 13%만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세금을 덜 내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 그런 그렇죠.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절세를 위한 그냥 명목상의 하나의 회사. 수단 아니냐. 네. 그러니까 회사 벌이에 비해서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일단 카카오 측에서는 카카오와 별개로 이제 김범수 의장이 이제 관심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네. 또 다른 의혹은 이 회사가 사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초석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그동안 우리는 재벌식 승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기사를 보니까 승계를 할 거면 카카오에 취직을 시키지 왜 굳이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녀들을 취직을 시키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재벌들이 좀 벌여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벌써요? 예. 더 있어요? 준비된 소식이? 아니요. 더 하고 싶어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번 소식은 좀 여러분이 환영하실 소식인 것 같아요. 구독 경제라는 말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별걸 다 구독하는데 빨래까지도 요즘은 세탁 서비스도 구독하고 하던데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친숙한 건 이 컨텐츠가 아닐까 싶어요. 네. 두 분 정확히 어떤 OTT를 좀 구독하고 계세요? 김민호 아나운서가 정말 많이 구독하고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예전에 티빙도 했었고 4개 하고 있네요. 국내에서 지금 6개인가 서비스 되고 있죠. 맞아요. 그중에 4개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네요. 아니 음악은 안 해요? 음악은 예전에 멜론 했다가 지금은 유튜브로 넘어왔어요. 유튜브로 넘으니까. 유튜브 뮤직으로. 선배님은요?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하다가 지금은 끊었고요. 넷플릭스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볼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서로 이제 약간 싸움이 나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수많은 정보는 어디서 습득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무튼 넘어가면은 네. 일단 아까 김민호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OTT는 총 6개인데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유튜브, 시즌 마차 이렇게 6개인데 이 6개 OTT 업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아. 아니, OPT 분이 댓글 남기셨는데 기부왕 기만하라고 제가 기부를 한다고. 이사나님은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구독하고 음악은 지니뮤직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들. IM 써니님은 최근에 웨이브 티빙 하는데 최근에 유튜브랑 넷플릭스 고민하고 계시다고. 다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네요. 나 뭐 하고 있다고. OTT 고백 시간. 또이님이 이선영 아나운서님 뭐 쓰냐고 해서 저는 유튜브랑 넷플릭스 2개 구독하고 있어요. 네. 아니 우리 MBC가 참여하는 웨이브 구독 안 하세요? 웨이브 안 하시잖아요. 아, 저 해요, 저 해요. 해요? 네. 웨이브도요? 웨이브. 왜 해요? 아까 안 말했나요? 네. 한 거 같긴 한데. 아니 효미님이 PPL 타임이냐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 불공정 소식, 반가운 소식인데 그러죠. 사실 구독이 시작할 땐 되게 쉬운데 자동 결제 때문에 사실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한 번 구독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단 한 번도 안 봤어도 그냥 그 한 달치 요금은 무조건 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사용 내역이 없을 시에는 7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 되고 만약에 기술적 결함 때문에 못 봤다면 기한 제한 없이 전액 환불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용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거에 불만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개선이 됐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하면 이렇게 연간 회비 같은 거 일수 계산해가지고 다 돌려주잖아요. 맞아요. 이만큼 사용 안 하셨으니까 이건 돌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데 이거는 왜 안 되죠? 좀 다른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신용카드 연회비처럼 신문 구독 같은 경우도 일할 계산해서 환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OTT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몰아보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몰아보기를 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일할 계산해서 환불되는 그거는 이제 적용할 수가 없다. OTT 산업의 특성상. 그러니까 영상이 한꺼번에 막 몰아본 다음에 딱 끊고 이럴까봐 그쵸. 약간 먹튀처럼. 그렇죠. 아. 그러니까 30일 동안 하루만 봤어도 네. 30분의 1에서 환불을 해주기에는 하루 동안 많은 걸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OTT 서비스 특성 때문에 이제 요 정도까지만 했다는 네.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용자들한테 똑같은 약관을 적용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적용되게 될 이 7일 이내 환불 정책 이거는 한국에서만 특별히 적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네. 예전에 한번 유튜브가 고객들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용료를 올려받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아, 기억나요. 그때 뭐 가격이 올랐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 올랐다고 해서 내가 유튜브 안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취소하기도 그렇고 그냥 혼자 툴툴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만 나고 뭐 어떻게 할 수는 네. 없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이 OTT 서비스 이 기업들이 요금을 올리거나 아무튼 요금을 좀 어떻게 바꾸려고 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또 이제 환불을 할 때 다시 현금이나 뭐 신용카드 취소나 이렇게 안 해주고 저희 사이버머니로 드립니다. 이런 것도 조금 비겁하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이것도 네. 못하게. 내 돈은 받아가고 나는 사이버문을 돌려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얘기 안 되죠.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게 돈을 내는 소비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을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런 약관 개정은 상당히 좋은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공정위가 지적하기 전에 OTT 하시는 분들 제대로 서비스 해주시고 소비자분들을 만족시켜 주시길 기원하면서 저희 손경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근이어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서 입이 아니야. 크게 티나진 않았어요. 네, 많이 티나진 않았어요. 저희만 알아차릴 정도. 괜찮아요. 시청자분들 자꾸 옆에 송지현 기자 웃음을 막 참는 거예요. 제가 자꾸 입이 고장이 나요. 아니 저는 보면 네. 되게 훈훈해서 좋아서 웃는 거죠. 방송인 다 내셨네요. 거의 전문 MC세요 이제. 대표 선배가 빨리 나가라고 네. 지금 들썩들썩 하시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데스크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댓글로 신청곡 남기기. 요즘 신청곡이 많이 올라와 보는 내가 다 뿌듯하다. 하지만 내 곡은 왜 안 틀어줘야 하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신청곡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직접 물어봤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좀 여쭤보려고요. 네. 신청곡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 기준이요. 제 생각에 그 신청곡을 왜 신청하는지 사연이나 이유를 같이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뭐였어?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신청곡 선정 기준이 뭡니까? 아직까지 그걸 몰라? 내 마음에 들으면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체크하고 있으니 방송 중 아무 때나 댓글을 남기면 된다. 짧은 사연과 함께라면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프리데스크의 간판 김민호가 소개하는 프리데스크 시청 꿀팁이었다. 지금 댓글로 신청곡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신청곡을 왜 신청하셨는지 사연을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뉴스 프리데스크 실시간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입니다. 네, 지금 빌로바님이 진지하게 연기가 어디서 배웠죠 하셨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이에요? 직접 해명을 좀 해주시죠. 좀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TV에 와 있는 대학생 인턴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신청곡 어디다 올려요? 신청곡 어떻게 해요? 많은 질문들이 댓글창에 올라오니까 이걸 좀 재밌게 티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꿀팁을 전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제작 단계에서는 이게 방송 나갈지 모르고 했는데 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 맘대로 선곡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선곡권이 없고 저희 인턴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선곡을 하는 걸 저는 사실 제가 하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오늘 노래도 사실 좀 처음 들어본 노래예요, 사실은. 네. 선재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수. I'm Missing You였죠. 아니 지금 무제필 기자 가죽 잠바 피부설이 나왔어요. 저 진짜 자주 입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붙어서 안 떨어져 지금 이게. 리아 3349님, 민호 씨가 그때 김민호 아나운서가 그날 민낯이었어요. 네. 제가 화장을 안 하고 어떤 분이 또 도배를 하고 계신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신청곡을 또 올려주세요. 자, 오늘 큐시트 산책 가겠습니다. 오늘 빨리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행도 안 하시고 지금. 오늘 첫 소식은요? 네. 백신 접종 일정을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누가 처음 맞을까? 당연히 의료진이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1분기는 의료진하고 요양병원 입소자들,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대상이고요. 네. 2분기에는 65세 이상 분들. 3분기쯤에 19살에서 54살, 그 사이에 64살. 네. 굉장히 예리하셨군요.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 이런 분들인데 저는 제가 보기엔 3분기쯤에 좀 맞게 될 것 같아요. 만성 질환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물론 만성 질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만성 질환 불평. 그다음에 4분기에는 미접종자 다른 분들 순서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백신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겠다. 나 화이자 맞을래, 모더나 맞을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래요. 자, 그다음에 광주 TCS 어제 말씀드렸는데 경남으로까지 지금 확산이 됐습니다. TCS 국제학교에 방문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경남 양산에서 계신 분이어가지고 방문했다가 갔는데 거기서 교인하고 해서 한 5명 정도 교인이 확진이 됐고 근데 다행히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밀집 생활을 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우려했던 일이 벌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네. 자, 오늘 정부 발표가 좀 많았는데 새 학기에 그러면 어떻게 등교 수업을 할 거냐 이걸 발표를 했어요. 확대를 한다고 그래요. 이 도배하시는 분 이거 어떻게 방법 없어요 이거? 누구십니까 이거? 관리자 계정을 어떻게 못합니까 이거? 아무튼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유아랑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매일 등교를 시키겠다라는 거고 이유는 뭐냐면 10살 미만에서는 발병률이 좀 낮다고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대면 수업이 효과가 좀 높다는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를 가서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이제 사회생활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도 못 가고 맨날 이제
사실 성장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비대면 수업 많이 하는 게. 어쨌든 사회생활을 가서 마주치면서 그렇죠. 배워야 되는데 또 아이들이 돌봄 공백도 네. 있고 좀 크죠, 그런 부분이. 자,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월 달에 했잖아요. 네네. 올해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11월 달에 하겠다. 예전처럼 이렇게 연기는 오늘 없다. 얘기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찰리 킴님께서 저의 목소리가 짱이라고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또 이 도백을 와중에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매너인 것 아무리 같아요. 도배를 하셔도 저는 별 거다 봅니다. 네. 자, 제가 차단하는 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이 와중에 이선영 네. 아나운서 뉴스 안 하니 브이로그 안 본 사람 찾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피곤한데. 안 가셨어요? 아, 피곤하다고. 아, 정말 저 높이 삽니다. 진짜 선영국님의 어떤 이 열정 높이 사고. 자,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망언 때문에 어제 네. 굉장히 파문이 일었는데 그 오늘 뭐 사과를 했습니다. 네.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 전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국민정의원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후폭풍은 여전히 있어요. 어제 오후에 국민정의 의원이 이제 모욕죄로 고소를 했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계속 단순히 사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제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왜 이분들은 막말이라는 걸 알고도 이런 걸 왜 하나? 네네.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집에 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생각해봤어요. 근데 감동적이네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정치인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누군가를 공격하고 편가르고 이런 습성이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여 정치인들 중에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수진은 좀 특이한 거 더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렇죠. 거에서 이렇게 선 위에서 약간 그런 게 경계선이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무너졌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뭐 기자 출신이긴 한데 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기자라는 직업도 이게 말을 가지고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걸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쉬운 거고. 네. 뭐 대표적으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구설에 많이 올랐잖아요. 또 올랐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저의 시덥지 않은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신 점 제가 높이 삽니다. 왜 그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답이 안 돼요. 자, 헌재가 공수처법을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네. 합헌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1년 전쯤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에 대한 어떤 결정이 오늘 난 거예요. 났는데 그 어떤 거냐면 이제 초헌법적인 기관이다, 삼권 분립을 위배한다라는 어떤 그런 소를 제기했는데 당시에. 근데 이제 오늘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리고 합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오후에 발표를 했죠. 그 그렇죠. 공수처 차장에 대한 어떤 제청이 있었는데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오늘 제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최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를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그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은 실제로 안 했는데 가짜로 써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고 하루 평균 한 12분 정도만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정경심 교수랑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최강욱 의원이 그 당시에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제 최 의원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시에 쓰일 걸 알고 있었다. 그렇죠. 입시에 쓰일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방해의 어떤 고의성도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주택 증여가 굉장히 지금 많아졌는데 작년에만 역대 최고라고 해요. 91,000건. 그러니까 이제 돈 좀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렇죠. 증여를 이제 택하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잘못 증여했다가는 이제 큰 코 다칠 수가 있는데 현미경 조사를 한다는 건데 처음에 부모들이 그 집을 어떻게 샀느냐에 대한 자금까지 추적을 할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꼼수를 부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대법에서는 양심적인 예비군 거부도 무죄라는 판결을 오늘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어차피 예비군도 총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법에서 지난번에 그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무죄라고 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같은 맥락이다. 연장선상에서 예비군도. 네. 자, 그다음에 오늘 집중엠은 그 풍력 발전의 현주소
특히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김미희 기자 저희가 모시고 모실 수 있죠? 그럼요. 섭외 안 된 거예요? 섭외됐습니다. 됐습니까? 모시고 다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